기관하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아마 한재웅 소장님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이게 또 89년에 이렇게 수립이 돼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별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띄우고 했는데 저는 이제 좀 과학적인 우주과학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걸, 여기는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링 쪽, 그러니까 위성을 만들고 발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 뭐 거기에 사실 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우주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약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그림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 이렇게 89년에 설립돼서 35년 동안 뭐 우리별 시리즈, 그다음에 SD셋이라는 건 이제 우주과학 시리즈, 우주과학 과학위성, 그다음에 뭐 넥셋, 그다음에 네온셋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모습을 보고 또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랑 이렇게 맞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휴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서베일런스라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 미션들이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사실 뭐 이제 저희 이제 지도 교수 저 물리학과의 민경욱 교수님 제가 그때 이제 박사과정 때였는데 이제 어쨌거나 그 지구 관측 임무가 아닌 다른 타겟으로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게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과학기술위성 1호라는 거예요. 킹스. 그래서 사실 뭐 고전에도 뭐 조그맣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는 요 미션이 어떤 그런 어, 좀 기념비적인 그런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먼저는 풀스카이를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한 1년 좀 1년 반 정도 됐을 때 위성이 조금 돼서 비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걸 AI로 다 메꿨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구 관측도 이제 광학에서부터 IR,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그 약간 그 신테틱 어퍼처 레이더 이거로 해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흘러왔죠. 그리고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런 위성들의 흐름이 있는데요. 근데 우주 우주과학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의 디미터러가 하는 위성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그걸 써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위성들 중에서 그 우주과학 그다음에 좀 전리권 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위성은 없었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계속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려면 막 7년 뭐 5년 이상 뭐 이렇게 10년까지도 이렇게 데이터를 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갖고 이제 그 데이터를 얻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가가지고 여기 다들 슬리퍼를 신고 계신데 아무튼 그 세 번째 왼쪽부터 세 번째가 이제 페럿이라고 아무튼 이 위성의 PI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때 사진들이고 그때 얻은 데이터로 이렇게 그 지구를 돌면서 그 플라즈마의 어떤 상태를 관측하는 뭐 이런 지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했는데 결국 논문을 쓰고 막 연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 그게 우리나라의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프랑스가 만든 위성에 데이터를 써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높여주는 거지. 저희한테 남는 거는 그냥 논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들이고요. 뭐 여기 이 그림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리권의 플라즈마 밀도를 그 이제 태양 동기 궤도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거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바늘 가지고 계속 기도를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는 뭐 그 뉴트럴 윈드의 어떤 뭐 되게 굉장히 글로벌한 웨이브 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되고 하는데 뭐 디테일한 얘기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한테 주는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되게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뭐 화산이나 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미리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상청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과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건데요. 그때 그 디미터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막 들여다보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있기는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보신 거는 이제 굉장히 그 롱텀의 클라이메트로지 정도의 이제 어떤 굉장히 느린 변화의 경향이고요.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변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플라즈마가 이제 뭐 태양에서 오는 그런 UV나 엑스레이에서 그러니까 이온화가 돼서 플라즈마가 생성이 되는데 또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 그다음에 뉴트럴 윈드에 의해서 뭐 차지 세퍼레이션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전리권에도 굉장히 큰 전이차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뭐 플라즈마가 막 이렇게 그 더 상층되기로 하니까 뭐 1000km까지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낙타등 같이 이쪽 이퀘이터 지역을에서 좀 덴시티가 높은데 이 덴시티의 어떤 이 비율을 인덱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EIA라고 하는 현상인데 그 세기 자체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A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쿠릴 아일랜드 그래서 이 지진이 여기 지진의 그 매그니튜드예요. 그러니까 7이나 8 이런 데는 굉장히 큰 지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5나 4 되는 지진들은 항상 많이 일어나요. 근데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EIA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로 된 게 있는데 그 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이렇게 그 전리권이 여기 전체적인 경향에 의해서 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건 여기랑 이제 지진이 연관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라는 거는 A 프라임하고 연결되고 아무튼 B는 B 프라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앞서가서 이런 것 이게 모든 지진이 다 그런 거라고 보긴 어려운데 한 7 이상 되는 것들은 분명히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근데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뭐 컨트롤 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지표부터 그 애트모스피어 그러니까 뭐 대륙권, 성층권 그다음에 그 이상이 되는 것까지를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지구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뭐 그렇게 막 흔들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중량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전리권의 컨덕티비티를 변화시켜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뭐 이런 더 다른 저기 에비던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이게 이제 경도인데 아무튼 그 에피센터라고 하는 부분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그 어느 정도 국한돼서 우리가 어 그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미케니즘 자체는 아주 클리어하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런 건데 이게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리서치, 그러니까 페이퍼 워크이죠. 사실은 뭐 데이터 들여다보고 뭐 외국 자료 얻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계속하면은 그냥 뭐 논문은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위성, 그다음에 발사체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뭐 대한민국 사회 아니면은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스페이스 사이언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드가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 즈음에 이제 이런 실험들도 좀 해보고 그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게 뭐 챔버도 뭐 미국에는 막 이런 챔버도 막 몇 미터 다이아미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한 1.5미터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논문을 조금 덜 쓰더라도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해서 플라즈마를 여기서 발생시켜서 결국에는 인스트루먼트나 아까 이제 디미터 위성 보여드렸는데 이런 이런 실험들이 기반이 돼서 어 그런 이제 성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었고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그 요게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이라고 하는 그 한 500km 되는 그런 임무인데요. 뭐 꽤 커요. 그리고 요게 그 지난달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11월 26일인가 27일 날, 아 맞아 27일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발사가 돼서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로 나로 우주센터에서 제가 넥타이를 맸더니만 넥타이를 좀 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발사가 성공적으로 됐고요. 그 중에서 그 IMMAP이라고 하는 뭐 이런 LP, IP 그다음에 자력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인스트루먼트를 제안을 했었었고요. 그렇게 돼서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언스는 많이 있게 됐고요. 납땜을 더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사연이고, 그다음에 요거의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어떤 플라즈마를 잴 때 우리가 기존에 랑뮤 프로브라는 걸 많이 썼는데 그거는 그 어떤 위성의 시드냐 그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파수에 대한 특성을 보는 거라서 플라즈마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큐브 위성에서 재든 아니면 큰 위성에서 재든 얘는 플라즈마 자체의 어떤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험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게 이제 발사하기 전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나로 우주센터로 가기 전에 이 버스 자체는 한국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카이에서 뭐 KF-21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이제 시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틀에 보시면은 뭐 보통 이제 영상을 찍으면 뭐 퍼스트 라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퍼스트 터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랑 그러니까 인시추 메저먼트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플라즈마든 웨이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인시추 메저먼트, 그러니까 리모 센싱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광학적이든 아니면은 전파나 이런 걸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사실은 LEOP,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서 시험하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아무 문제도 공개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예쁘게 보이겠지만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그 실무자 한 명하고 또 다른 분들 세 명 알고 있고요. 네 번째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라운드 테스트고, 이게 사실 플라즈마가 없는 상태에서 한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보이는 건 사실 이게 노이즈예요. 노이즈가 이제 0.008, 그러니까 볼티지를 따졌을 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플라즈마에 들어갔을 때 뭔가 다르죠. 그래서 빨간색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LPIV 커브가 이제 뭐 저렇게 그 전압이 변하면서 저렇게 되는데, 아직 데이터 처리를 아직 하진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이제 인스트 매저먼트는 오랫동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IP라고 아까 플라즈마 주파수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주파수를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뾰족하게 들어간 부분이 이게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 부분인데, 낮으면은 임피던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역수를 관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라즈마가 없을 때는 그렇고, 이렇게 플라즈마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렇게 좀 이런 미니멈들이 돼요. 그래서 요건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이사이드 같은데 제가 지금 확인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사실 어제 제가 딱 받은 데이터라서 아무튼 이게 나이사이드면은 데이사이드에서 조금 더 그 좋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예.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쁜 그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들리시죠?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잘 들려요. 들립니다. 네. 아, 예, 예.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제가 이게 좀 서툴러가지고 다루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에리어피 하고 있으면서 요거는 정지 궤도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2031년 올라가는 그 정지 궤도에 보통 이게 보시는 이제 까만색 그 그래프 요게 뭐냐면은 뭐 태양 전지판도 있지만 요게 이제 기상 관측 탑재체고요. 요거는 미국의 해리스사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또 반대쪽에 이제 그 스페이스 인바이러먼트를 재는, 그러니까 고스 위성 같은 경우에서는 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페이스 인바이러먼트 모니터 이런 건데, 그거에 상응하는 코리안 스페이스 인바이러먼트 모니터 KSM을 개발하는 거를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오늘 SDR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요. 이런 구성으로 지금 이제 어, 우주의 어떤 이제 정지 궤도에서 태양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 솔라 프로톤 이벤트라든지, 그다음에 위성 대전 현상, 그다음에 지자기 교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엑스레이까지 해서 태양 활동 자체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 이게 뭐 무게라든지 전력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요거는 좀 see you next time 뭐 이렇게 했고요. 아마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구성으로 지금 제안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얘기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서베일런스에 집중을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화성 탐사라든지 그다음에 엘포 미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존의 어떤 인프라가 그렇게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많으냐, 그다음에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주변에 그 회사들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한국 분들이 되게 눈이 높아요. 그래서 막 너무 빅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달 정도까지 가는 어떤 미국에서 보면 지오테일이라든지 뭐 일본에서는 ERG 미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MMS 뭐 이런 그거에 준하는 걸 하는데 좀 차별성 있게 달의 어떤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레조넌스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태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거의 같은 궤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지오메트리를 관측하는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MMS 미션이나 이런 것들하고 구별되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 나도 지금 요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세 개의 일들이 좀 겹쳐져 가지고 좀 요새 정신이 없긴 한데 뭐 이제 저도 뭐한 10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저는 뭐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미국에서만 해왔던 뭐 마그네틱 필드 같은 경우는 저희 뭐 기술이 있고요. 뭐 이런 그 화성이나 뭐 이런 거 갈 때 뭐 TOF 베이스 파티클 스펙트로메터라든지 그다음에 엑스레이라든지 이메저라든지 그다음에 웨이브 인스트루먼트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IMF 기술하고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인스트루먼트들은 뭐 천문연이나 아니면 회사들 통해서 그다음에 대학교 통해서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데 좀 그러니까 뭐 세대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리딩 그러니까 어떤 이쪽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이 리딩이 아니라 추격하는 입장의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뭐라 그러지? 실제 경쟁력 있는 상황으로 가기 위한 그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저기 인공위성 연구소 자체 뭐 로드맵 같은 건데 그게 아마 2030년에 배널렌 벨트 뭐 이것도 사실은 전임 소장님께서 뭐 이런 것도 좀 껴봐라 뭐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아무튼 상황 자체는 제가 이제 그 여기 박사과정 때 여기 이제 처음 와서부터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랑은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요건 아마 한재웅 소장님이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카이스트 내부에 그 인공위성 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항공우주공학과, 전자과라든지 이런 데 이제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수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규합을 해서 카이스트 스페이스 인스티튜트라는 걸 이제 우주연구원을 아직은 지금 사실은 페이퍼로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게 건물이 세워지고 하면은 뭐 좀 본격적으로 어떤 저희의 어떤 실무적인 거랑 그다음에 랩에서의 어떤 연구적인 것들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